네, 오늘은 부동산 투자기술 1000에서 45번 매각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장기간을 10년을 넘어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을 넘는 전세계약은 10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권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또는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우리가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전세권자의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낙찰된 매수인은 그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맹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전경매에서 중요하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지난 경우, 이런 경우는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전세권자에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 후에 6개월이 지나면은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은 46번 임차인에게 전세권과 임차권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과 임차권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은 물건인 전세권이 더 좋은 것은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때는 그럼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하면은 임차권이 더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임차인은 굳이 임대인이 끌이는 전세권을 고집하지 않고 전입과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두면은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세권보다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근데 주택은 그렇지만은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는 보증금이 지역별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세권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전 경매 물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는 물건에서 지금 전세권 관련 물건인데 여기서 상가가 보증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지금 2023년 2월 20일부터 지금 7월 지금 오늘 날짜까지 보면은 서울은 1억 6,500만원 이하의 한산보증금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5,500만원까지 보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강력시는 8,500만원 계약서의 보증금이 8,500만원. 그러니까 월세 곱하기 100 그리고 보증금 플러스 한산보증금이 8,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산보증금이 안 되죠.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한산보증금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을 이야기합니다. 8,500만원 이하일 때 2,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된다는 것. 그리고 창원지역이나 진주지역 같은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런 보증금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냐면은, 자, 여기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보증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산보증금이라 해서 올 전세일 때는 전세보증금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월세인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하고
이것이 한산보증금입니다. 그러면 지급 날짜로 하면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7월까지 보면은, 자, 서울은 9억 원 한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강력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만 원 이하, 한산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고, 그 다음에 한산보증금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해서 3,800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는 1,300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창원이나 진주 같은 지역에는 3억 7천만 원 이하, 이 부분이 계약서 상에 있는 3억 7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2억 보증금에 월세가 100만 원 있으면은 보증금 2억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그렇게 하면은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2억 플러스 하면 3억이 되죠. 그럼 그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월세가 18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보증금 2억 플러스 월세 18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1억 8천만 원 되지요. 그럼 보증금 2억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하면은 1억 8천이니까 두 개 합치면은 3억 8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보증금 한계가 없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 데 대해서 보증금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보증금 한계가 조금 전에 보신 대로 한산보증금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 한산보증금에 정해져 있는 지역의 한도를 넘어서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건이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7번을 보면은 부동산 경매 물건에서 전세건이 인수되는 경우와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전 경매에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선순위 전세건은 당연히 인수입니다. 존속기간이 남아있든 아니면 첫 경매 개시 결정되기 전이든 이미 존속기간이 지났던 매각 절차 진행 중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든 불문하고 항상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선순위 전세권자이지만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아랫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집주인의 상대로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종기일 내 배당 요구를 하면은 전세권이라도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아래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이고, 다시 보면은, 자, 후순위, 그럼 선순위 전세권은 저렇게 되고, 후순위 전세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후순위 전세권은 원칙이 소멸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이 인수인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배당 요구 종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된다는 것이고, 후순위 전세권자는 원칙 자체에 그냥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들어오면은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것이, 선순위 전세권이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는 경우는 그럼 인수지요.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이 인수인데 딱 전체가 소멸입니다. 자, 원칙은 선순위 전세권은 경매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으면 인수입니다. 나머지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다 소멸입니다. 그래서 인수는 선순위 전세권이 그냥 그 권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경매 신청도 하지 않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선순위 전세권으로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선순위 전세권이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보증금이 만약에 3억이라 했을 때, 주택이나 아파트에 보증금이 3억인데 경매를 신청해 갖고 그 주택이나 아파트가 2억의 부동산 하락기가 돼 가지고 2억 정도의 낙찰이 됐을 때, 자기 선순위 전세권자 보증금은 3억이지만은 자기는 2억만 받고 그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역시 배당 요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자기가 3억인데 보증금 받을 기, 배당받은 거는 2억 5천 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가 생깁니다. 부동산 경매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5천만 원대에서는 받지 못했지만은 2억 5천만 원 받고 그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액 부분은 낙찰자한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실전 경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보증금 만약에 3억을 걸고 있을 때 자기가 그 3억을 온전히 유지하려면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든지 경매 신청을 하면은 그 배당 받은 금액 3억에 대해서 2억 7천을 받든 2억을 받든 배당 받은 금액만 받고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매를 신청해도 자기가 2억 7천에 경매가 낙찰될 수도 있고 또 1억 5천에 경매가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많이 하락할 경우에 다가구 주택이나 뭐 이런 경우에 50%까지 이렇게 유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억 보증금이 걸려 있지만은 1억 5천만 원 받고 자기 전세권은 소멸된다는 거, 이거 실전 경매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눈 부릅뜨고 이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 정도 보고 난 다음에 자, 실전 경매에서 어떻게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하는지 오늘 물건을 하나 보면서 자, 여기 보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비스타 동은 아파트 101동입니다. 자, 이 아파트를 보면은 자, 건물 면적은 104.748, 31.69평입니다. 그리고 64%까지 유찰이 되어 있고, 감정가는 이제 12억 1,500만 원인데 지금 64%까지 떨어져서 7억 7천만 원까지 지금 최저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1919년도 10월 달에 사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신축 건물과 다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45층 중에 25층이면은 청수도 좋고 또 아파트도 45층까지 지어져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좋고 위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니까.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자, 임차인이
지금 보면은 전입일자가 2020년 2월 24일입니다. 그러면은 보증금은 4억 5천이고, 자, 그러면은 여 밑에 등기부를 보면은, 자, 2022년에 5월에 소유권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지금 보면은 16억 5천만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2020년도, 2022년도 이때 보면은 조금 부동산 상승기였습니다. 그때가 16억 5천만 원 정도의 좀 매수를 한 거래가 된 상태인데, 그럼 지금 5월 13일 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지금 건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뭐 매매 대금이 부족했겠죠. 그러면서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건저당 설정이 채권 최고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자, 건저당이 2022년 5월 13일이면은, 자, 이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 매매가, 소유권 이전이 2022년 똑같은 날짜니까 5월 13일 날. 그러면 보면은, 이 항고는, 보면은, 자, 2020년 2월 24일입니다. 자, 이 보면은. 그러면은, 건저당은 2022년 5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입자는 이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하기 이전부터 이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22년 5월 13일, 임차인은 2020년 2월 24일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4억 5천이고, 지금 보면은 이런 상태이고, 지금 배당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요구 종료일이 2023년 10월 25일. 근데 여기는 9월 14일, 그럼 10월 25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확정일자도 받아 나은 상태고, 자, 이 보면은, 우리가 배당 요구, 배당표를 보면은, 전액 배당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자, 임차인은 보면은, 자, 100% 배당이 됩니다. 채권 최고액이 4억 5천인데, 4억 5천을 그대로 배당받고 10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 물건에 입찰을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자, 소유자는 2022년도에 5월에 16억 5천에 샀는데, 감정가는 조금 하락해가지고 12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이 7억 7천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데, 그러면은 입찰가를 어느 정도 정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금 건물 면적이 104.748 제곱미터니까 지금 보면은 104.748. 2024년도에는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2023년 3월 24일 날 이때 26층이 지금 놓은 거는 25층이고 26층이 1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경기를 보면은 2023년 1월 달이 최고 부동산이 폭락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24년 7월 현재로 보면은 이때부터는 가격이 조금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격을 보더라도 10억 정도는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좀 그리고 이 물건에서 지금 현재 저평수 외에 또 거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2024년 4월 27일 날 지금 요 아래층에 보면은 4월 10일 날 25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8억 7,500에. 그러면 이거는 849483. 그럼 이게 작년에 2023년 3월 달에 얼마 했는지 보면 됩니다. 자, 2023년 3월 달 정도에 뭐 26층이 10억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평수가 다르네요. 뭐 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보면은 9483.
9483, 9483 요거네요. 요거는 43층이니까 좀 평수가 요 29층을 보면은 6월 7일날 9483이 한 9억 정도 했습니다. 9억 정도 했는데 지금 그건 2023년이고 그러면 2024년에 그러면 9483이 8억 7,500만원입니다. 거의 뭐 비슷한 가격 같습니다. 9억인데 지금 8억 7,500이니까 상승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평수가 지금 보면은 이 평수가 2023년 3월 23일 26층이 10억이니까 지금 한 9억 한 5천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 평수로 기준 잡으면은 9억 5천이면은 지금 인수 받는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인수 받는 게 없고 이 지금 임차인도 배당을 다 전액 배당받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입찰가를 지금 실거래가를 예상해 가지고 이 입찰가를 정하면 됩니다. 자, 9억 5천 정도로 봤을 때 우리가 아파트를 낙찰 받았을 때 수익을 그럼 어느 정도 생각할 거냐, 그러면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9억 5천이면은 9억이나 그러면 결국에는 1억을 생각하면은 8억 5천이겠죠. 8억 5천과 9억 그 사이에 자기 욕심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물건을 보면은 자, 9억을 넘기서 완전하게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나는 거주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실거주자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9억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실거주자가 아니고 나는 오로지 부동산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익만 나면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한 베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9억 5천 기준 잡았을 때 보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생각하면은 한 9억까지 9억을 살짝 넘긴다든지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전 소유자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낙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소유자지요. 현 소유자는 16억 5천에 지금 이 아파트를 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조금 하락해가 12억이 있지만은 이 아파트 지금 형태로 보면은 2019년도에 준공이 됐고 사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또 부동산이 상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기간이 조금 더 회복되고 금리 하락하고 미국에서 금리 좀 낮추고 나면은 자동으로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어서 금리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 금액까지 간다고 각오를 몇 년 안에 하면은 뭐 9억 살짝 넘겨서라도 낙찰 받는 게 매력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욕심을 뭐 좀 더 부리면은 8억 5천에서 9억 사이,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줄인다면은 9억을 살짝 넘기는 가격, 그 정도 나오겠죠. 8월 5일이 입찰기일인데 좀 기대가 됩니다, 이거.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리고 48번을 보겠습니다. 자, 매각 부동산에서 전세권의 배당은, 자, 단독주택 등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자, 단독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 전세가 효력은 건물 부분에만 미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다르거든요. 아파트일 경우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전액 다 배당 받을 수 있는 것만큼 배당이 되는데, 단독주택은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따로 두 개 돼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건물 부분만 이렇게 미치기 때문에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배당 계산할 때.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건물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는데 외배적으로 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정 경매에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 5개 생각하고 눈 부릅뜨고 초보자 입장에서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은 경매, 단독주택의 경매에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건물 부분만 미침으로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만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아래에 놓아 있습니다. 자, 아파트 등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자, 아파트는 연립주택, 아파트, 집합, 이건 게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빌라, 뭐 이런 거는 연립 다세대, 이런 거는 집합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다릅니다.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 명이고, 그거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세대는 각자 분양되기 때문에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소유자가 세대별로 다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의 집합 건물에서 점유 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 전세권은 자, 대지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이는 집합 건물은 전세권이 설정되면은 대지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다세대 이런데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이렇게 주택처럼 전세권이 건물 부분에만 배당받는 게 아니고 건물과 대지권에 이렇게 같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 및 건물의 경락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전세권자 임차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세대나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해 놓으면은 건물과 대지 구별 없이 경락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주택은 건물 부분에만 이렇게 그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자, 앞에는 아파트, 지금 두 번째 사례는 지금 주택입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 주택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임대차로 볼 것이냐? 그것은 자, 계약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계약 목적물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보전 금액이 동일성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동일한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을 했으면 임대차 계약서에도 각각 을이 계약 당사자가 돼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당사자가 돼 있으면은, 그리고 계약 목적물도 아파트로 했으면 아파트에 돼 있어야 되는데 다세대로 돼 있으면 안 되고, 목적물 동일하고 보전 금액도 전세권 설정 계약서하고 임대차 계약서하고 똑같을 때 동일성이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럴 경우는 자, 전세권의 목적물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인 경우, 자, 임차인이 대항 요건만 구비하여도 자, 부지의 매각 대금에 대한 배당 순위도 전세권 일자, 즉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전세권의 목적물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인 경우에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은 자, 매각 대금에서 부지의 대지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 순위도 전세권 설정 등기일, 이 전세권 등기 일자를 확정 일자로 본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선 변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 접수 일자를 확정 일자에 준해서 대부분에서 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49번은 자, 매각부동산의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자, 매각부동산의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자, 아파트는 이런 경우 사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건물 일부에 아파트 만약에 1001호다. 큰 방 잔방 있는데 나 큰 방에만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한다. 설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토지에 대해서는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전세권이 구분 소유의 대상이 아닌 것. 자, 구분 소유란 거는, 구분 소유가 되려고 하면은, 자, 다세대나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각자 구분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요. 자, 101호부터 110호까지 있어도 각자 소유자가 다르고 등기부 등본이 다 다릅니다. 주택은 그렇지가 않고, 그 다음에 다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유자가 한 명이잖아요. 구분 소유가 안 돼 있잖아요. 소유자가 한 명이니까. 그래서, 자, 전세권이 구분 소유 대상이 아닌 경우, 주택을 말하는 거죠. 주택인 경우는 건물 일부에 대해 설정돼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택의 건물, 자, 2층에 전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바깥에 아니면은 1층 안채를 얻어서 전세를 살 수가 있죠. 그럼 전세, 안채에 살면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채에 살든 2층 단독으로 살든 전세권 설정을 2층에만 한 경우죠. 그러니까 건물 전부가 아니고 건물 일부지. 2층을 하면 2층, 건물 전체에서 2층만 한 것이고 1층에도 건물 1층 안채를, 주택 안채를 해도 그것도 건물 주택 전체에서 1층 안채만 일부밖에 안 되잖아요. 일부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있으나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 2층이나 1층 안채에 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건물 전부에 매각이 되면은 자,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내 보증금이 1억이면은 그 건물 전체 매각 대금에서 내 보증금 1억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달라고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있는데, 자, 자기가 2층에 있거나, 안 그러면 1층 바깥에 있거나, 안 그러면 1층 안채를 얻어가지고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자기는 경매를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 그 주택에.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은 자기가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건물 전부에 대해서. 그런데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건물 전세권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경매 신청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보증금을 못 받는 전세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문을 받았어. 그 확정 판결문이 집행권원입니다. 그럼 집행권원을 가지고 건물 전부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전부 매각 대금으로부터 자기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자, 대지의 매각 대금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건물 전부 2층에 살든 1층 안채에 살든 전세권을 설정하고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니까 법원에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 그 확정 판결문인 집행권을 가지고 그 주택 전부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근데 신청했는데
그러면 주택이 경매가 되면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가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감정도 별도로 합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감정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감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개가 매각은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하면서 합계 금액이 나오지요. 매각 대금이. 그런데 그 매각 대금에서 건물 부분의 매각 대금에서만 자기 보증금을 반환받아 간다는 겁니다. 대지의 매각 대금에서는 받아갈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경매 받고 나면은 배당 부분에 대해서 이는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그 전체 매각 대금에서 요 전세권자가 배당 받아가고 나머지는 내가 인수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 잘 알아야 돼요. 건물 매각 대금에서만 전세권자가 우선 변제 받아가고, 그렇지 않고 대지의 매각 대금에서는 전세 보증을 받아갈 수 없다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물 전체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경우는 조금 전에 2층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건물 주택 안채에 살고 있으면서 전세권을 설정했거나, 그 다음에 주택 바깥채, 1층 바깥채에 살고 있으면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있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거는 건물 전체란 거는, 자,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2층 건물 안채, 건물 1층 바깥채만 전세권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 토지하고 건물 전체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 토지하고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아까처럼 보증금 전세권 반환 청구 소송을 여기서는 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자, 일부 돼 있을 때는 2층이나 건물 안채에 있는 전세권 돼 있을 때는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만, 여기는 건물 전체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그 전세권으로 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아랫부분도 중요합니다. 가등기근자가 채권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경매가 진행되면서, 자, 채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금액을 매각 대금에서 나는 얼마를 배당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 받을 게 있습니다 하는 채권 신고, 가등기근자가 채권 신고를 하면은 배당 요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가지고 배당 요구로, 이거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해서 배당 요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전세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채권 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서 배당 요구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매 물건 볼 때 채권 계산서 제출했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선순위자인데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럼 배당 요구를 한 것이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 계산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채권 계산서만 제출했더라도 이건 배당 요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별 5개로 해가지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5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50번. 매각되는 부동산에서 전세권이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차이점이 뭐냐. 자, 그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개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 자, 선순위 전세권인 경우에 개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어. 그리고 이제 배당을 하면서 선순위 전세권을 설정하고 또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하게 되면은
권리가 두 개 생깁니다. 전세권에 대한 물권의 권리 생기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 전입신고까지 해놓으면 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전세권도 설정하면서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전세권으로 만약에 보증금이 전세권으로 1억이 있었는데 자기가 전입신고까지 해두다 보니까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받았는데 전세권으로 자기가 최선순위라서 경매를 이제 넣었는데 전세권만 되어 있을 때는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 보증금이 1억인데 낙찰된 거는 7천만이다. 그러면 30만원 받지 못하고 그 전세권은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세권만 해둔 게 아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해두다 보니까 전세권에서 7천만원 배당받고 3천만원 받지 못한 3천만원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세권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해두면은 전세권도 설정해두고 그리고 전입신고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두면은 부동산 경매가 진행될 때 가장 강력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주민등록까지 해놨을 때는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배당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면은 매수인이 그 금액만큼 인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1억 가지고 보증금이 있었는데 경매가 들어가서 전세권으로 7천만원 받고 3천만원 못 받았을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매수인이 그 3천만원 금액을 인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리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부족분이 발생해도 전세권이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전세권에서 중요한 부분, 아주 중요한 벨마크 더블로 5개 더블로 줘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자,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자기 보증금을 다 지키려고 하면은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경매 신청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그 선순위 전세권의 보증금을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매수인 낙찰자가 전세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자, 한 번 더 그러면은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은 여기서 선순위 전세권이 이제 법인인 경우, 자, 조금 전에는 개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법인은 그럼 어떻게 되냐? 선순위 전세권이 법인인 경우는 배당 요구 시 배당에서 부족금액 발생 유무를 불문하고 매각이 되면 무조건 소멸됩니다. 자, 법인은 이는 전입신고, 이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은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일단은 배당 요구 시 배당에서 부족금액이 발생 유무를 떠나서 일단 무조건 소멸이 된다. 배당 요구를 하면. 근데 배당 요구 안 하고 경매 신청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 이제 법인이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배당 금액이 부족하게 받았더라도 그 전세권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이 오늘 마지막인데, 자, 전세권이 그럼 후순위일 때는, 후순위는 쳐다보지도 말고 무조건 소멸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후순위일 때는 개인과 법인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무조건 소멸된다. 자기가 배당금을 다 받든 못 받든 그런 거 낙찰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매각 시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권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럼 실전 경매 전세권 물건을 한번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요런 아까 보던 물건이고 다른 물건을 보면은
전세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건 설정 임차권 등기 이런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네요. 자, 어제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104.493이고 64%까지 떨어져 있고 8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감정가는 12억 6천이고. 자, 70층 중에 27층입니다. 우리 2011년 11월 30일 날 사용승인이 떨어졌고, 104.4925 제곱미터 31.61 평수도 좋습니다. 이제 보면은 임차인이 있고 전입을 2020년 5월 21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지금 2억 5천만 원 있고 좀 임차권登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건저당은 2018년 9월 14일 날 최선순위 건저당이 잡혀 있고, 여기 보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여기 최선순위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2018년 9월 14일인데 임차인은 2020년 5월 20일 날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은 보증금 보호를 못 받지요. 자, 못 받는 상태인데 보면은 12억 6천만 원짜리가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선순위 건저당이 3억 7,400만 원 밖에 안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항력은 없지만은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21일이니까 가압류는 2020년 11월 달입니다. 이는 5월 달이고, 그러면 건저당 바로 밑에 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 임차인도 지금 2억 5천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면은, 자, 예상 배당표로 보면은 100% 배당 받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임차인 보면은 2억 5천에 대해서 지금 채권 체육이 2억 5천, 배당 금액이 2억 5천, 배당 배율이 100%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인수되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얼마를 적어내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자, 104.493 지금 보면은,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104.493 여기네요. 보면은, 자, 2019년도 지금 6억 9,9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는데, 그러면 다른 평수를 가지고 이제 이 가격을 산정해 봐야 됩니다. 그럼 전체를 보면은 지금 여기 27층이니까 요런데 이는 비슷한 게 한 38층 요 기준 잡으면은 4월 달에 요 보면은 157점, 자, 157점이 이제 20억 합니다. 20억 8천만 원. 자, 그러면은 저 157을 그러면은 2019년도에 보는 겁니다. 157. (157이) 뭐 이 정도 보면은 이건 평수가 너무 층수가 너무 높는데, 이는 27층이고 (157) 이 정도 있네요. 10억 정도 합니다. 10억 3천만 원. 그럼 10억 3천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보면은 38층 같은 경우 157이 20억 정도 하니까 지금 한 100%는 안 올랐지만은 한 거의 9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요 보면은, 그럼 여기 적용해 주면은, 자, 이 지금 물건이 2019년 11월 달에 지금 보면은 6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럼 7억 잡고 79, 63, 90% 정도 상승했다 치면은 6억 3천만 원 정도 더 플러스 시키면은 7억에 이걸 7억 잡고 6억 3천 하면은 13억입니까? 한 13억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죠. 지금 예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감정가가 12억 6천이니까 한 이 정도 감정가 가격 정도는 지금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평수 기준 잡아 보면은. 그러면 지금 8억 6천인데 이 정도 가격에 거래된다고 봤을 때 그럼 자기가 어느 정도 지금 이익을 남기고 이 입찰을 해야 되겠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평수가 크니까 지금 12억 정도 그러면은 뭐 11억은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실제 거래는 12억 정도 조금 넘어가면은 이런 아파트에 하나 낙찰 받아서 자기가 한 1억 정도 수익을 남기면 뭐 많이 남긴 거 아닙니까? 5천만에서 1억 정도 봐야지. 그 이상 욕심은 좀 무리니까 한 좀 12억 기준 잡더라도 11억 정도는 뭐 11억 조금 넘게 적어야 이게 낙찰 될 것 같아요. 실거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70층짜리 이런 건물이 많이 없잖아요. 아파트가. 그리고 지금 요 위치상으로 보면은 뭐 너무 좋습니다. 바닷가에. 완전 바닷가에 딱 인접해 있네요. 여기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창원 그 부산 강력시에서 최고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자리네 보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70층이면 이 바다 다 보이겠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니까. 자, 이런 아파트에 이제 적을 때는 금액을 좀 많이 적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11억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물건은 한 11억을 조금 넘겨야 입찰가를 넘겨야 낙찰된다 이렇게 보고 7월 15일 날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죠. 11억 조금 넘겨야 된다 라고 볼 때는 11억 한 3천만 원이나 이 정도. 그리고 다른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건이 설정된 것 중에서 뭐 이런 물건은 100세대인데 일단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권을 볼 때 자 74.54 그리고 51%까지 지금 유찰됐습니다. 5억 2천짜리 감정가가 좀 4차까지 유찰돼서 2억 6,700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2019년도 시아파트입니다. 23층 중에 17층 17층이니까 뭐 그게 나쁘진 않고 좋은 층입니다. 그리고 자, 세입자가 2021년 4월 9일 날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도 2023년 8월 3일까지 배당 요구 종료일인데 그 이전에 해놨습니다. 보니까 6월 19일 날 보증금이 3억 5천인데 지금 보면은 자
전세건이 설정되어 있고 2021년도에 그 다음에 최선순위로 요 건저당이 있는데, 자 보면은 건저당보다 앞선 전세건이 어떤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했습니까? 집합 건물인 경우는 최선순위 전세건이 그 배당 요구를 했거나 안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좀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됐다는 건 이건 아파트가 경매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 최선순위 같은 경우는 그 2층 뭐 주택의 1층 한 채나 2층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말소 기준 권리 경매 신청을 해도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이론에서 배운 바와 같이 지금 이 전세권에 보면은 건물 전부 아파트니까 건물 전부에 이렇게 설정이 돼서 여기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됐다는 것은 이 지금 전세권자가 요 경매를 신청했다는 거죠. 좀 내려가 보면은 자 김한혁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인데 이미 경매로 이 보면은 김한혁이가 전세권을 설정한 거, 그 경매를 신청한 거죠. 자 이 보면은 자 그럼 최선순위 전세권자인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거는 조금 전에 이론에서 비운 대로 전세권만 설정하면은 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했죠. 배당이 만약에 경매 낙찰된 게 3억에 낙찰돼 버리면은 이 5천만 원 못 받고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전입일자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아파트가 만약에 3억에 낙찰되더라도 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찰받고 가면 이 5천만 원을 반환해줘야 이 이제 세입자가 임차인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으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됐고 이 2021년인데 요 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건저당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양력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최선순위니까 건저당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이 건물 전부로 해가지고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결국에는 양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이 3, 5천을 다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4년 8월 14일인데 요 지금 보면 전세권자가 2023년 6월 19일에 벌써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 대금에서 모두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그 입찰자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이제 2억 6,700이니까 엄청 이것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5억짜리가 2억 6,700까지 떨어져 있고 지금 사용승인도 2019년 12월이면은 불과 4년도 채 못된 그런 신축 아파트입니다. 23층 중에 17층. 자, 그러면은 이런 걸 뭐 좀 세대수가 100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단점인데 100세대니까 여기 보면은 2023년도에 이제 이렇게 84평은 84 이제 34평 뭐 33평 이런 거는 보면은 지금 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2023년 5월달부터는 2024년 7월달이 부동산이 부산 지역도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요 보면은 자 요거는 74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 본 평수는 74.541제곱미터. (74.541) 요겁니다. 2023년 1월달에 11층이 됐는데 이건 17층입니다. 더 좋습니다. 5억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달은 전국적으로 거의 부동산이 폭락한 그런 그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뭐 한 5억, 6억은 안 되지만은 어찌 보면 한 5억 5천 정도는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자, 실거래가를 한 5억 5천으로 기준, 5억 5천, 5억에서 5억 5천, 5억 잡더라도 조금 전에 2023년 1월달 기준 잡더라도 이거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번에 그 입찰자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을 어떻게 하면은 넘겨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억 3,400 정도를 넘겨야 낙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5억 정도는 가치가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3억 한 5천을 뭐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7월 15일이니까 이거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만하네요. 이거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100세대 안 되니까 투자자는 빠른 황금성을 가지고 있어야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6억 5천이면은, 이제 2억 6,700이면은 실제 5억 정도 하는데 이 가격이면은 실거주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고 들어가서 사는데 너무 좋습니다. 근데 투자자는 이제 그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단점인데, 그래도 지금 한 3억 5천은 찍어야 돼. 3억 5천 이상. 그래야 낙찰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오늘은 전세건을 이 정도 보고, 다음에 시간 날 때는 임차건, 전세건 다 합쳐가지고 경매 물건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권리 분석해 보면은 누구나 다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고 나면은 이제 특수 권리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